북해의 차가운 수평선 너머 세상의 끝이라 믿었던 그곳에서 그림자가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평화롭던 린디스판의 아침. 성스러운 기도는 곧 비명으로 바뀔 운명이었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여정은 단순한 약탈의 기록이 아닙니다. 유럽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단숨에 뒤흔들어버린 북방의 지배자들에 관한 피와 불의 대서사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저희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안개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서기 793년 영국 북동부 해안 수도사들이 아침 기도에 몰두하던 그 고요한 새벽, 린디스판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짙은 안개는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한 기괴한 침묵을 머금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들려온 것은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쿵, 쿵. 바닥이 울리는 듯한 불길한 소음.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용의 머리를 조각한 거대한 뱃머리였습니다. 북유럽의 험난한 바다를 길들인 전설의 배, 드라카. 그들이 해안선에 닿기도 전 얕은 물살을 헤치며 모래사장으로 뛰어내린 전사들의 눈빛에는 망설임이란 없었습니다. 그들의 리더, 거구의 전사가 도끼를 치켜들며 낮게 읊조립니다. 놈들은 신의 보호를 믿고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신은 바다를 건너오지 않아. 오늘 이 섬의 모든 성물은 우리의 것이다. 성문까지 단숨에 달린다. 단 한 명도 놓치지 마라. 수도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기도서가 바닥에 나뒹굴고 신의 대리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바이킹들은 금은 보화를 챙기는 것에만 급급한 도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했습니다. 수도원 내부의 구조를 이미 꿰뚫고 있었다는 듯 가장 핵심적인 통로를 차단하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죠. 그들이 노린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유럽의 심장, 그 정신적인 질서 그 자체를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이다. 성무람은 뒤쪽 예배당에 있다. 문을 부숴. 그리고 모든 기록물을 불태워라. 놈들이 다시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리더의 명령은 날카로웠습니다. 비명소리가 성벽을 넘어 바다로 퍼져나갔지만 그 누구도 이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폭풍처럼 성문을 돌파했고 불길은 수도원의 지붕을 집어삼켰습니다. 단순한 야만인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것은 고도로 훈련된 기습의 달인들이 보여주는 완벽한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정복한 항해수를 바탕으로 적이 가장 방심할 때 가장 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유럽인들에게 바이킹은 그저 죽음의 사신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나 흔적 없이 사라지는 존재들. 윈디스판의 학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끔찍한 파열음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었죠. 이제 막 문을 연 이 대서사시의 장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제가 된 수도원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은 북유럽의 차가운 피를 유럽 전역의 혈관에 주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잔혹한 장면은 훗날 거대한 왕국을 세우고 역사를 재편할 북방 전사들의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안개는 거쳤지만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윈디스판을 뒤로 하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그들의 검은 돛. 그 돛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전략과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검보다 더 날카로운 항해술과 그들이 품었던 야망의 실체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았다면 잊지 마세요. 이 역사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8세기 후반
유럽의 바다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공포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나타난 기이한 짐승의 머리 장식. 그것은 그저 나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북방의 늑대들이 몰고 온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전조였죠. 사람들은 그들을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갑자기 강 위로 나타나 마을을 잿더미로 만드는 자들. 유럽의 중세인들에게 이 바이킹의 배, 롱십은 이해할 수 없는 마법이자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혹독한 북극의 추위와 거친 대서양의 분노를 견디는 인류 공학의 정점이었죠. 누르져라. 더 빠르게. 강물이 얕아지면 뱃머리를 낮춰라. 지금 이 강은 우리의 길이다. 놈들이 잠든 사이 늑대처럼 파고든다. 지휘관의 거친 목소리가 안개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롱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그 유연함이었습니다. 밑바닥이 평평한 이 배는 깊은 바다뿐만 아니라 얕은 강줄기까지 거침없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중세 유럽의 성벽이 강을 따라 세워져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들에게 이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 고요한 강물 위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는 날렵한 선체. 돛을 내리고 노를 젓는 소리는 마치 맹수의 숨소리처럼 낮고 은밀합니다. 놈들은 물의 흐름을 잃고 바람의 방향을 등지며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듯 성벽 바로 앞까지 도달합니다. 항해사들은 별을 읽었습니다. 북극성, 그 변하지 않는 차가운 빛을 나침반 삼아 그들은 망망대해로 나아갔죠. 당시의 유럽인들이 해안선만 따라가며 겁을 먹고 있을 때 바이킹들은 대서양의 한복판에서 파도와 대화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드넓은 사냥터이자 고속도로였습니다. 오늘 밤 별이 가리키는 곳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조류를 타라. 배의 흔들림을 느껴라. 파도가 우리를 밀어낼 때 우리는 그 파도의 등에 올라타는 것이다. 그들의 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바이킹에게 롱십은 자신의 분신이자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었으며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관이기도 했습니다. 참나무 판자를 겹쳐 만든 선체는 파도의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 할 때 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뒤틀리며 그 힘을 흘려보냈죠. 전투가 시작되면 롱십은 그 자체로 요새가 되었습니다. 좁고 긴 선체는 적들에게 단 하나의 표적만을 허용했고 바이킹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 마치 춤을 추듯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속도는 곧 죽음의 속도였습니다. 그들은 약탈하고 모든 것을 앗아간 뒤 다시 썰물을 타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남긴 것은 파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통해 북극의 얼음과 지중해의 따스한 햇살을 연결했습니다. 롱십이라는 기술적 혁명은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렸고 북방의 문화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의 이면에는 차가운 바다 위에서 생사를 건 모험을 감행했던 북방인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기에 그저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 이 단순하고도 잔혹한 철학이 롱십이라는 거친 나무배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늑대들이 바다를 건너 육지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이 마주할 다음 땅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칼날 끝에 맺힌 피는 누구의 것일까요? 롱십이 지나간 자리마다 역상은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깊고 어두운 그들의 전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가운 안개가 린데스판의 해안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비릿한 바닷바람 사이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만약 당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 뒤에 영원한 연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까요? 바이킹에게 죽음은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랄라의 황금문을 열기 위한 가장 화려한 입장권이죠. 오늘 우리는 그 피와 명예의 서약, 그 광기 어린 신화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쳐 볼 겁니다. 놈들을 몰아붙여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오딘이 우리의 검끝을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밤 우리는 신들의 식탁에서 술잔을 기울일 것이다. 라그나 로스브로크. 그 이름만 들어도 유럽의 왕들은 공포에 질려 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무모하리만큼 전장을 누볐는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보다 전장에서 피를 흩뿌리며 쓰러지는 것이 더 큰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즐겼습니다. 아니, 아예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자신의 운명으로 길들여 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 명예의 대가는 잔혹했습니다. 여러분, 피의 독수리라는 형벌을 들어보셨습니까? 배신자나 철천지 원수에게 가해지는 이 끔찍한 의식은 산 사람의 등 뒤를 갈라 갈비뼈를 독수리 날개처럼 꺾어 펴는 형벌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얼음 위에서 울려 퍼지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 속에서 흐르는 뜨거운 피. 그것은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 오딘에게 바치는 가장 원초적이고 잔인한 제물이었죠. 왜 그들은 이런 광기에 집착했을까요? 북유럽의 척박한 땅, 굶주림과 추위가 일상이었던 그들에게 삶은 언제나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죽여야 했고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 가장 잔혹한 방식을 택해야 했습니다. 겁먹지 마라. 저들의 비면은 곧 우리의 숨전부가 될 것이다. 고통은 찰나지만 우리의 이름은 바위보다 단단하게 역사에 새겨질 것이다. 칼을 높이 들어라. 신들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전장에서 쓰러진 전사들의 영혼을 발키리가 거두어 바랄라로 인도한다는 신화. 이 서사는 바이킹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동력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잃을 것이 없는 자는 무적이니까요. 그들에게 전쟁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종교였고 약탈은 생존을 넘어선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남긴 파괴의 흔적만을 기억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철학으로 유럽의 중세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식한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 공포마저도 자신의 서사로 만들어버린 예술가들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디서 올까요? 어쩌면 우리도 바이킹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의 대서사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요? 라그나 로스브로크가 거친 바다를 건너며 보았던 그 푸른 희망과 붉은 피의 대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위해 무엇을 걸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남긴 것은 부서진 마을과 타버린 성당만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었던 그 간인한 영혼의 기록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거친 바다를 정복하고 새로운 대륙을 찾아 나섰는지 그 항해의 뒤편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바이킹의 칼날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십시오. 1085년 11월의 어느 날 세느강의 물길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밀려온 것은 단순한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700척이 넘는 거대한 롱십. 그 뱃머리에 조각된 용의 형상이 안개 속에서 붉은 눈을 번뜩이며 모습을 드러냈죠.
북방의 악마들, 바이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은 노략질을 위한 소규모 약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국 전체를 삼키려는 거대한 군단, 정복자의 야망을 품고 팔이라는 심장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똑똑히 봐라. 저 녹달한 성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금은 보화는 물론 저들의 오만한 왕이 우리 발밑에서 자비를 구걸하게 될 것이다. 노를 저어라. 멈추지 마라. 오늘 밤 우리는 파리의 성벽 아래에서 촛배를 들 것이다. 지휘관 롤로의 고함이 강바람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남간의 도열한 프랑크 왕국의 기사들은 철갑을 두른 채 창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햇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고 파리의 성벽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거대했습니다. 유럽의 중심부, 문명의 상징이라 불리던 그 성벽 앞에서 바이킹들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벽이란 그저 넘어야 할 산 혹은 부수어야 할 나무 토막에 불과했으니까요. 프랑크 왕국의 군사들은 성벽 위에서 끓는 기름과 화살비를 퍼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바이킹은 정면 돌파라는 뻔한 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롤로의 지휘 아래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을 감행합니다. 강물을 막아 물길을 바꾸고 롱쉽을 진흙탕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배를 버리지 마라. 배는 우리의 다리이자 우리의 집이다. 나무를 깔고 밧줄을 걸어라. 전원 당겨. 저 성벽이 우리를 막는다면 우리는 성벽을 밟고 지나갈 것이다. 질척이는 진흙탕 속에서 수천 명의 바이킹이 밧줄을 잡고 괴성을 지르며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나무 판자가 삐걱거리고 강바닥에 진흙이 튀어오릅니다. 기사들은 성벽 위에서 그 광경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야만인들이 강물을 버리고 육지를 항해하려 하다니. 이는 신의 섭리를 거스리는 광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광기는 곧 공포로 변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성벽 아래에서는 횃불이 숲처럼 번졌고 투석기에서 날아든 거대한 돌덩이들이 파리의 성벽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성벽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릴 때마다 성 안의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철갑 기사들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명과 야만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힘으로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이킹은 교활했습니다. 성벽의 약점을 파악하고 수로를 끊고 보급로를 차단하며 파리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렸고 성 밖의 바이킹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광란의 밤을 보냈습니다. 지옥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날의 파리는 단순한 전투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유럽의 질서가 북방의 거친 파도에 의해 찢겨나가는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이었습니다. 롤로는 성벽 바로 앞까지 다가가 자신의 검으로 돌담을 내리치며 비웃었습니다. 저 성벽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그들이 정복할 먹잇감의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는가 저들의 심장 박동이. 저들은 이제 기도를 멈췄다. 오직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빌 뿐이지. 날이 밝으면 저 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왕의 머리 위에 우리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파리 성벽 아래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롤로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저 너머의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곧 유럽의 역사는 그들의 피 묻은 칼날에 의해 새롭게 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곳에서 비틀리기 마련이죠. 파리의 성벽은 과연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바이킹의 야망은 또 다른 거대한 벽을 만나 좌절하게 될까요?
이제 전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장 치열했던 공성전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다음 장, 파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 잔혹하고도 위대한 결전이 시작됩니다. 안개 낀 생강하구,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돛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약탈자가 아닙니다. 굶주린 늑대처럼 마을을 털고 사라지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도 위에서 국가의 운명을 저울질하는 정치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냄새 진동하는 전장이 아닌 왕들의 화려한 연회장과 은밀한 서재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칼끝에 맺힌 것은 붉은 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릴 거대한 야망의 결실, 바로 외교와 배신의 서사입니다. 서기 901년, 프랑크 왕국의 생 클레르 슈르에트.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들판 위로 바이킹의 수장 롤로가 자신의 거친 부하들을 향해 낮게 읊조립니다. 칼을 거두어라. 오늘은 피를 보는 날이 아니다. 저들에게 우리의 위엄을 보여주고 그 대가로 이 땅의 숨통을 끊어놓을 깃발을 꽂을 것이다. 모두 고개를 꼿꼿이 세워라. 우리는 이제 침입자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 대접받을 테니까. 당시 프랑크 왕국의 국왕 샤를 3세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해안을 타격하는 북방의 악마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고 대신 그들의 칼로 다른 바이킹들을 막아내게 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화협정이 아니었습니다. 바이킹의 야만성을 이용해 바이킹을 제압하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였죠. 하지만 롤로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내민 낡은 조약서 속에서 더 큰 기회를 읽어냈습니다. 폐하, 이 땅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건 당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롤로의 눈은 서늘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프랑크 왕의 봉신이 되는 굴욕을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차지한 땅 노르망디는 훗날 유럽을 뒤흔들 가장 강력한 기사들의 요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배신을 했다고. 하지만 바이킹에게 배신이란 곧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용병이 되기도 하고 반란군이 되기도 하며 유럽의 왕실과 혼맥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혈통은 유럽 전역의 왕가로 퍼져나갔고 북광의 야생적인 피는 유럽 귀족들의 고여있던 혈관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의 이면에는 항상 차가운 단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동료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약속은 새벽 안개처럼 쉽게 흩어졌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파리를 포위하던 바이킹 무리가 왕의 뇌물을 받고 물러난 뒤 곧바로 다른 통로를 통해 도시 뒷문을 뚫고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들은 왕의 정직함을 비웃었고 왕은 그들의 비열함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럽은 거대한 변화를 겪습니다. 흩어져 있던 부족들은 중앙 집권화된 국가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바이킹들은 정착민이 되어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노르망디의 깃발이 꽂혔습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던 그들은 이제 비옥한 대지를 경작하고 성벽을 쌓으며 그들만의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단순히 칼만 휘두르는 미친 전사들이었다면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유럽의 심장부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폭풍 같은 무력 뒤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칼끝에 맺힌 것은 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옛 질서와 새롭게 탄생하는 권력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었습니다. 바이킹은 유럽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잔혹한 연극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막이 내릴 때 유럽은 이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거대한 권력의 이동이 어떻게 또 다른 전설적인 왕들의 탄생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북방의 지배자들이 어떻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갔는지 그 마지막 기록을 쫓아보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승리의 밑바닥에는 항상 누군가의 피와 배신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 북방의 차가운 바다 냄새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안개 낀 아침, 프랑크 왕국의 어느 평화로운 강변 마을. 사람들은 평소처럼 밭을 갈고 강가에서 빨래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강 하류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섞여서는 안 될 냄새가 실려왔기 때문이죠. 그것은 썩은 갯벌의 냄새도 태운 나무의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피와 쇠붙이, 그리고 약탈자의 거친 숨결이 섞인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안개를 찢고 나타난 것은 거대한 뱀의 머리였습니다. 바이킹의 상징, 용의 형상을 한 롱십의 뱀머리였죠. 얕은 강물을 거침없이 가르며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던 악마들이 이제는 매륙 한복판, 우리 집 앞마당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마을의 촌장이 사색이 되어 소리칩니다. 모두 멈춰라! 강을 봐라!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숨어라. 짐은 버려. 목숨만이라도 챙겨서 도망쳐. 롱시비에서 도끼를 갈던 바이킹 대장이 씩 웃으며 부하들에게 외칩니다. 자, 형제들이여. 저 비겁한 자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강물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고 저들의 눈물은 우리에게 승리의 축배가 될 것이다. 노를 멈추지 마라. 단 한 명도 놓치지 말고 저들의 보물을 우리의 롱십에 가득 채워라. 바이킹의 롱십은 바닥이 평평했기에 강물이 얕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뛰어내려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마을을 덮쳤습니다. 유럽인들에게 강은 신이 내린 생명의 젖줄이었지만 바이킹에게 강은 거대한 사냥터이자 침투로였습니다. 파리, 루앙, 런던까지 그들은 강줄기를 따라 유럽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바이킹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분노가 형상화된 재앙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타버린 성당의 뼈대와 비명 소리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성스러운 사제조차 그들의 칼날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성당 문틈에 숨어 떨면서 하늘을 향해 이런 기도를 올렸죠. 주여, 노르만인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이어질 깊은 트라우마였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려도 아이들은 숨을 죽였고 안개가 짙은 날이면 마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바이킹은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제든 죽음이 강을 타고 찾아올 수 있다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의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밤, 강 건너편에서 횃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롱십은 소리 없이 다가와 강가를 가득 메웁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기세에 숲의 짐승조차 울음을 멈춥니다. 바이킹 전사들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처럼 빛나고 그들의 손에 들린 도끼는 이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선열로 거뭇하게 변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저들의 눈을 똑바로 봐라. 대장이 도끼를 들어 올리며 포효합니다. 우리는 북방의 주인이다. 저들이 믿는 신은 강물을 따라오는 우리를 막지 못한다.
오늘 밤 이 마을의 역사는 우리의 칼끝에서 다시 쓰일 것이다. 그들의 침공은 정교했습니다. 조류를 계산하고 강물의 깊이를 파악하며 내륙 깊숙한 곳의 취약점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그들은 무식한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을 읽고 심리를 조종하며 적의 심장부를 공포로 마비시키는 고도의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럽 곳곳에는 아직도 바이킹이 남긴 흔적이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롱십의 잔해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어떤 강가에서는 밤마다 들리는 유령의 곡소리가 그날의 학살을 증명하듯 전해 내려오고 있죠.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공포의 씨앗은 유럽인의 유전자 속에,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온 민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강물은 다시 고요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물결 사이사이에는 아직도 롱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합니다. 강물을 타고 흐르는 공포. 그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북방의 지배자들이 유럽이라는 무대 위에 남긴 가장 피맺힌 발자국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강물을 뒤로하고 그들이 바다를 넘어 어떻게 더 넓은 세상을 자신들의 제국으로 만들었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용십의 돛이 다시 한번 수평선을 향해 펼쳐집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치명적일 것입니다. 유럽의 해안선을 붉게 물들였던 그들의 도끼는 이제 차가운 북대서양의 거친 물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와 프랑크 왕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이킹의 항해는 단순한 약탈의 기록을 넘어 인류 탐험사의 가장 기이하고도 위대한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죠. 콜럼버스가 산타마리아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 무려 500년 전, 북방의 늑대들은 이미 세상의 끝을 향해 돛을 올렸습니다. 서기 1000년 무렵, 그린란드의 척박한 얼음 땅에서도 굶주림은 그들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붉은 에릭의 아들 레이프 에릭손은 북서쪽 끝없이 펼쳐진 안개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약탈자의 탐욕이 아닌 생존을 향한 처절한 갈망이자 정복자의 광기였습니다. 돛을 더 높이 올려라. 바람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놈들의 깃발을 꺾을 시간은 지났다. 이제 우리는 신들이 숨겨둔 대륙을 찾을 것이다. 레이프의 외침은 폭풍우 속에서도 선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드라카라, 즉 용의 머리를 단 바이킹의 배는 파도를 뚫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끝없는 수평선과 얼음장 같은 바다, 그리고 밤마다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죽음의 한계였습니다. 며칠, 아니 몇 달이 흘렀을까요? 안개를 걷어내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얼음이 아닌 끝없이 이어진 울창한 숲과 기름진 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빌란드, 즉 포도나무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붉은 포도송이가 지천에 널려 있고 강에는 물고기가 넘쳐났죠. 바이킹들에게 그곳은 신이 허락한 유토피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지는 결코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방패를 들어. 숲에서 놈들이 나온다. 활을 당겨라. 놈들에게 우리의 강함을 똑똑히 보여줘라. 정착을 시도하던 바이킹들 앞에 나타난 것은 이 낯선 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은 그들을 스크렐링이라 불렀죠. 철제도끼와 강철검을 휘두르며 유럽을 제패했던 바이킹이었지만 이 거대한 대륙의 압도적인 자연과 적대적인 원주민들 앞에서는 그들의 방식조차 무력해졌습니다. 보급로는 너무나 멀었고 고향에서 가져온 철과 나무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낯선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원주민들의 기습은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고립감이었습니다. 유럽의 비옥한 들판과 달리 이곳은 너무나도 광활하고 차가웠으며 무엇보다
너무 멀었습니다. 레이프의 탐험대는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뒤로 한 채 다시 돛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몇 개의 돌무덤과 무너져 내린 집터뿐이었죠. 왜 그들은 그 위대한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숫자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피 속에 흐르는 방랑의 유전자가 한 곳에 머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정착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계를 시험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끝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신들이 허락하지 않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바이킹들이 지닌 마지막 광기였습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대서양 너머의 기록은 패배한 자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들은 결국 유럽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미 대서양 너머에 신대륙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메리카의 역사는 콜럼버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바다를 가르며 더 멀리를 외쳤던 그 이름 없는 바이킹들의 거친 숨소리에서 시작된 것이죠.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칼날은 사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열쇠였습니다. 이제 역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북방의 지배자들이 남긴 그 핏빛 궤적은 과연 어떻게 유럽의 지도를 바꾸고 인류의 운명을 뒤흔들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 잔혹하고 더욱 거대합니다. 그들이 남긴 문화적 흔적들이 어떻게 현대 유럽의 골격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피와 불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북해의 거친 파도를 가르던 롱십의 돛은 이제 약탈의 전리품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깃발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이 휘두른 도끼의 서늘함에 집중했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장면은 조금 다릅니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 대신 그들의 거친 속마디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기펜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피비린내 진동하던 잉글랜드의 해안가. 불타는 수도원의 연기 속에서 전리품을 챙기던 바이킹의 전사 라그나르가 어느 날 아침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성서의 문구를 필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봐, 칼은 내려놓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리품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릴 법전이다. 저기 저 성당의 지붕을 뜯어내지 마라. 그곳의 기록들을 챙겨오너라. 우리가 정복한 것은 땅이지. 그들의 지혜까지 불태울 필요는 없다. 오늘부터 우리는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아니, 진화했습니다. 척박한 북극의 얼음 땅에서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바다로 나섰던 약탈자들이 이제는 유럽 전역에 뿌리 깊은 왕조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롤로와 같은 전사들이 프랑크 왕국의 영주가 되어 노르망디라는 강력한 공국을 세우고 그들의 후예들이 영국을 정복하며 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주역이 된 사건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융합이었습니다. 바이킹이 남긴 것은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항해수를 유럽 전역의 물길에 이식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나침반과 항해의 지혜는 훗날 대항해 시대를 여는 불씨가 되었죠. 또한 그들의 거칠지만 명쾌했던 법률 체계는 서구 민주주의의 초기 형태인 팅, 즉 의회 제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세운 이 항구의 배들을. 이제는 약탈하러 가는 배가 아니다. 북쪽의 철광석과 남쪽의 향신료를 실어 나르는 교역의 혈관이다. 이 길을 따라 우리의 언어와 기술이 흐를 것이다. 우리를 단순히 바다의 일이라 불렀던 자들이 이제는 우리를 문명의 개척자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언어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영어의 기초가 되는 단어들, 그리고 일상 속에 녹아있는 그들의 흔적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화와 전설을 구전으로 이어가며
유럽의 문학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딘의 지혜와 토르의 망치가 담긴 이야기는 이제 유럽의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모자이크의 중심 조각이 되었습니다. 약탈자라는 오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기독교라는 거대한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북방 정신을 유럽의 토양에 이식한 문명의 건설자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었고 그 쟁기로 유럽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갈아엎어 새로운 문명을 싹트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유럽의 거리에서 마주하는 그 고풍스러운 건축물, 그리고 그들이 지켜온 사회의 근간에는 1000년 전 북방에서 내려온 전사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삶 곳곳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속에,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세계를 잇는 항로 위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바이킹. 그들의 피 묻은 칼날은 이제 박물관의 유리관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펜을 들고 써내려간 유럽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약탈자에서 건설자로,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들의 대서사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세계라는 거대한 항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들이 남긴 신화가 어떻게 현대의 대중문화와 만나 다시 한번 유럽을 열광시키고 있는지 그 마지막 파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북해의 차가운 파도가 마지막으로 롱십의 뱃머리를 때리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찬란했던 도끼의 광채는 녹슬고 바다를 호령하던 그들의 포효는 이제 북극의 오로라가 뿜어내는 정적 속에 묻혔습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파도는 바이킹이라는 이름의 거인들을 심해의 끝으로 밀어넣었죠. 하지만 정말 그들이 사라졌다고 믿으시나요? 놈들이 온다! 돛을 내려라! 돛을 내려! 오늘 우리는 약탈자가 아니다. 우리는 역사를 쓰는 개척자다. 마지막 한 명까지 저 수평선 너머의 대지에 우리 조상의 이름을 새겨라. 전투의 함성이 잦아든 자리에는 서늘한 바람만이 감돕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피 묻은 검 대신 시간의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십자군이 유럽을 휩쓸고 왕권이 강화되던 중세의 문턱에서 바이킹은 서서히 신화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단순히 불탄 수도원이나 약탈당한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로 쓴 지도 위에 새로운 문명을 설계했습니다. 바이킹의 시대가 저물어가던 마지막 순간, 노르웨이의 어느 해안가, 늙은 함대 사령관은 눈보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부하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아라, 저기 보이는 얼음 산맥이 우리의 무덤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제국의 시작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가 바다를 건너온 것은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우리의 이름이 불멸의 전설이 되기 위해서였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발알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뒤를 따르던 젊은 전사들의 눈동자엔 공포가 아닌 미지의 세계를 향한 광적인 열망이 일렁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역사라는 무대에서 퇴장하며 동시에 영원한 신화라는 주인공의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파그의 흔적만이 아니었습니다. 항해술의 정점, 북극성을 가리키는 이정표, 그리고 유럽 전역에 뿌리내린 그들의 피와 유전자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혈관 속에서도 여전히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차가운 얼음 속에 파묻힌 거대한 무덤들. 그 속에서 발견되는 정교한 장신구와 롱십의 파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야만적인 약탈자라기엔 너무나 정교했던 그들의 항해 장비,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틀이 되었던 그들만의 의회 제도인
팅. 그들은 무식한 파괴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철저한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킹은 승패를 넘어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의 후예라 믿었고 죽음을 삶의 연장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대서양을 건넜고 유럽의 심장을 찔렀으며 끝내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바이킹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잔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를 시험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 했던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다 끝에서 세상의 끝을 보려 했던 그들의 광기는 현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어디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바이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용십의 돛은 사가 없어졌고 전사들의 검은 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 숨쉬며 폭풍우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피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야망은 그 어떤 불꽃보다 뜨거웠습니다. 북방의 지배자들은 그렇게 영원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밟으며 역사의 뒷모습을 관조합니다.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모험을 갈망하는 영혼 속에 여전히 닻을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의 마지막 발자취를 뒤로하고 우리는 또 다른 기록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이킹의 전설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며 기억되는 자만이 영생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멀리서 들려오는 북해의 파도 소리와 함께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들의 거친 함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전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될 뿐입니다. 안개 낀 스칸디나비아의 피오르드. 그 차가운 전력 위로 마지막 바이킹의 배가 사라집니다. 돛은 찢겨나갔고 노를 젓던 거친 손들은 이제 흙으로 돌아갔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저 잔혹한 약탈자였고 불길처럼 유럽을 휩쓸고 사라진 재앙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피 묻은 칼날 뒤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봐, 노를 놓지 마라.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해도 저 수평선 너머에는 우리가 본 적 없는 새로운 대지가 기다리고 있다. 돛을 더 올려. 바람을 등지고 더 멀리 저 태양이 잠드는 곳까지 나아가는 거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폭풍우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를 띄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지의 공포를 뚫고 지도를 그린 최초의 탐험가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나침반의 원형, 북극성을 길잡이 삼아 대서양을 건넜던 그들의 항해술은 현대 해양 문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는 유럽의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잉글랜드의 언어 속에는 그들의 거친 억양이 배어 있고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의 지명에는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민주적 의회 전통, 즉 딩이라 불리던 그들의 공동체 회의는 왕의 독재에 맞서 자유를 논하던 북방의 뜨거운 숨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파괴자로 왔지만 정착자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건설한 도시, 그들이 섞어놓은 혈통, 그들이 남긴 법과 제도는 유럽이라는 거대한 용광로를 달구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00년 전 불타는 마을을 뒤로하고 떠났던 그들이 이제는 서유럽의 왕실과 귀족의 핏줄이 되어 역사의 주인공이 된 모습을요.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을 뿐이죠. 역사는 결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변주를 거치며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향기, 우리가 읽는 책의 문장, 우리가 걷는 거리의 이름들까지도 어쩌면 저 차가운 북해를 건너온 이들의 숨가쁜 노력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피 묻은 칼날로 시작했던 그들의 대서사시는 이제 문명의 빛나는 유상이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던 그들의 투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어떤 파문을 역사의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이제 긴 여정이 끝을 맺습니다. 룬 문자가 새겨진 돌비석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뜨거웠던 북방의 이야기가 묵직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치열한 일상을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거친 항해를 멈추고 마음의 닻을 내릴 시간입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먼 바다에서 돌아온 바이킹의 속삭임처럼 들리지는 않나요? 남은 하루 그 무엇보다 평온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밤을 뒤로 하고 잠자리에 드시는 분이라면 먼 옛날 항해사들이 별을 보며 안식을 찾았듯 오늘 밤은 누구보다 깊고 고요한 꿈길을 걸으시게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넓은 바다처럼 펼쳐지길 기원하며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